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의 안희정 지지 팟캐스트. 안희정의 임시정부 시작합니다. 국내 유일 맞아요? 국내 유일. 맞을걸? 아니 한 말고. 팀은 한 팀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아, 한 그래? 그게 그래? 방송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면 없는 없는 거지. 거야. 우겨. 선전을 잘하라고 하든가 그래요. 아 웃겨. 아, 우리가 지지하는데 우리가 모르면 없는 거지 뭐. 맞아.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어제 휴일을 보내서 오늘 꼭 월요일 같은데 안희정의 임시정부 6월 7일 방송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은 어떻게 된 거야? 시간 없이 그냥 맨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방송에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요. 제발. 아, 우리 문제점 왜 여기서 말하냐고. 우리 알아요. 우리도 문제점. 그거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들리나? 이제 들려요?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네, 안희정의 임시정부 6월 7일 방송 시작합니다. 네, 네. 다시 시작했죠. 편집 네. 포인트. 네, 아직은 도지사 안희정의 최근 동정인데요. 뭐 아직은 도지사라기에 네. 내년까지 내요. 어쨌든 도지사. 쭉 얘기할 거예요. 네. 쭉 1년 동안. 네, 최근 동정 뭐가 있나요? 일단 그때 말씀드렸던 6박 9일의 출장을 끝내고 돌아오셨고 네,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 돌아오셨죠? 네네. 돌아오셔서 2천만 달러 정도, 5천만 달러구나. 네, 네. 그거를 유치를 했다. 네. 그런 실적을 남겨주셨죠. 되게 네. 근데 이번에 유치가 되게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는 기사가 뜨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검색어를 넣어서 네, 그러니까 검색을 관심 있는 해봐야. 사람들이 이미 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야지 네. 보이고. 근데 사실 그 MOU라는 것이 이제는 뭐 좀 그쵸? 그러니까 약간 거품이 싹 빠졌죠. 그 네. MOU 자체가. 박근혜의 큰 업적 중에 한 개죠. 그 MOU가 어떤 거라는 걸 허상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교육을 시킨 네. 위대한 기자. 그러니까 이명박 때도 몰랐는데 박근혜 때 화가 났어요. MOU가 얼마나 허상인지. 그렇죠. 예. 이건 업적이죠? 업적이라 쳐줍시다. 업적 많아요. 은근히. 그렇다고 칩시다. 네. 네. 그리고 지지율이 나왔어요. 지지율 벌써? 아니 지지도. 요 지지도. 아, 네. 도정 전국 지지도. 전국 시도지사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네. 17년 5월 네. 평가가 나왔는데 지지도 1위 충남 안희정, 2위 강원 최문순, 3위 세종 이춘희. 네. 이낙연 총리가 빠져서 네. 오, 그래도 그래서- 이의가 바뀌었네요. 네. 이가 바뀌었네요. 1위는 지금 74.6%, 음. 2위는 무려 59.7%. 어이구.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축구에서 신계 인간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희정 범접할 수 없네요. 네, 안희정 지사 혼자서 이제 신계에 들어가 네. 있고 예. 나머지는 이제 인간계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네. 호날두 메시 거의. 인간계 최강이 이제 이낙연 총리에서 네. 최문순 지사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4월 대비 지난 4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하락해도 하락한 것 네,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락해도 이렇네요, 네. 결국. 근데 이제 이게 하락이라는 게 좀 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이제 4월, 3월, 4월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님이 대선 후보급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러니까 평가율에 좀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인 지금이 이분의 진짜 도정 지지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7일 그 리얼미터에 따르면 권역별로는 이제 수도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기록했고요. 네. 이어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2위, 그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 이 내년 뭐 그 지방선거나 아니면 그 다음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뭐 그러니까 의미가 저는 있을까요? 유의미하다고 봐요. 남경필. 남경필. 야 이제 좀 그 남경필 도지사가 좀 많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평에서 네, 맞아요. 항상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경필 경기지사님은 그럼 이게 지금 몇 선째인가요? 이게 일선 아니에요? 이게 초선이고요. 초선이에요? 초선이에요. 그러면 재선을 도전할? 네, 재선 예. 도전이고 네. 국회의원을 이제 4번 정도 하셨죠. 네, 그렇죠. 그럼 이 내년 경기지사의 도전자는 혹시 뭐 있나요? 예상되는 인물이 있나요? 사람들이 뭐 대선 과정에서 혹시 이재명 씨가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재명은 저 서울시장
쪽이 아닐까요? 그냥 또 최선 고양시장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림없죠. 아니 근데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만만치는 않을 서울시장을 거예요. 이재명 시장님과 박원순 시장님이 각축을 벌이게 될 것인지 근데 어차피 같은 당 사람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렇게 아, 각축을 벌이기 그러겠네요. 힘들고요. 경선에서. 네, 만약에 굳이 한다면 경선인데 현직 서울시장을 쳐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럼 이재명 시장님의 고민이 커지겠죠. 만약에 서울시장을 못 가면 제 생각에는 이재명 시장님을 경기도지사로는 가진 않을 것 같고 아마 당직을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화면이랑 소리가. 저는 서울시장을 그래도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벼보긴 할 거다. 네, 제 예감은. 아니 뭐 비빌 수는 있죠. 아 비빔밥이니까 비비게. 이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여자분이 하니까 아재도 아니고 무슨 개그라 불러야 되죠? 아니 너무 그 말이 생소해서. 아니 뭐 아, 비비는 곁에서 비빌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볶을 수도 없고. 네. 아유 당황스럽네요.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충청권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1위를 차지했고 네. 다음으로 이춘희 세종시장, 그다음에 이시종 충북지사, 그다음에 권성택 대전시장 이런 순이었대요. 네, 그 이시종 충북지사는 어떤 분이신가? 전 잘 모르겠는데 이춘희 세종시장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네요. 네 분 계시니까 사실 네 분 중에서는 좀 하위권. 하위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뭐 못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닌가 근데 봐요. 이제 너무 안희정 충남지사가 너무 존재감이 큰 거죠. 존재감이 네. 커서 사실은 무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의문의 있습니다. 1패네요. 그러니까 1등하는 사람이 어디 속해 있으면 다 그렇죠 뭐 사실. 그렇죠. 네. 우리 이태원 동지도 상당히 어디 가면 그렇게 남들한테 괜히 피해를 많이 주신 편 아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네. 네, 저 때문에 네, 회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많이 돌아보세요. 저 본인 때문에 혹시 네.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지. 아니, 열심히 한 것도 재밌고. 아니, 이러면 안 돼. 대한민국이 열심히 한 사람이 대우받아야지. 열심히 한 사람이 사과하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겸손한 겸손. 네, 늘 그 겸손하지. 겸손하지. 그렇죠. 네. 이랬지만 사실 별로 잘날 것 없는 그런 나라. 네, 영남권에서는 김관용 경북지사가 1위를 했고, 그다음에 김기현 울산시장, 그다음에 제 고향 도시죠. 네,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네, 네, 호남권에서는 송하진 전북지사, 윤회장, 광주시장 이런 순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전남이랑 경남은 이제 각종 선거랑 총리 지명 때문에 네, 지사직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네, 그 경남지사는 여러분 참 잘하시는 이제 그분이시고 네, 이제 전남지사께서는 총리로 인준을 받으셔서 네. 이제 중앙정계에서 활약을 하실 겁니다. 활약을 하실지 뭐 어떻게 되실지는 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네, 일단 총리 네. 인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네. 아 이낙연 도지사님? 아 나 지금 딴 생각했어. 도대체 누구를 생각하신 거죠? 혹시 아유. 레드? 왜? 여기 지금 다른 거 있다가 이낙연 도지사님이 그렇죠. 우리가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한 네, 인준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알아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 물 부족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라고 이 뉴스가 오늘 또 떴더라고요. 네. 뭐 어떤 네. 계기가 있었나요? 굳이 안희정 지사님 이런 말씀을 하신 계기가? 아 오늘 그 도청 문예회관에서 네. 6월 행복한 직원 만남의 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워딩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안희정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직원과의 만남의 날 이런 소통을 중시하시죠. 중요시하고 이런 소통의 만남의 날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정말 안 좋은 상사죠. 좋아하시지 않나요? 아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이렇게 네. 본부장 되는 정도 되는 사람이 아 일반 사원들 모아놓고 간담회 한다고 하면 사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물론 우리한테는 좋지, 국민들한테는 좋지. 그런가? 네, 공무원들한테는 별로 안 좋겠지. 그런가? 네, 아무튼 네. anyway.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그 제목을 뽑는데 네. 물 부족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네. 라고 제목을 뽑은 기사들도 있지만 네. 물 가격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뽑은 기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물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아,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제목이 다르게 뽑아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까 물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했던 거는 거의 난독 수준의 그렇죠, 제목을 그렇죠. 뽑은 거 예,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뽑을 수 있는지 일단 의문이 들었고요. 그냥 사실 원래 정석은 네, 수도세를 올리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게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신경 써서 뭐 사용을 줄인다거나 뭐 그런 류의 사고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수도세나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그 화제가 됐던 산업용 전기세를 가정용처럼 좀 가격을 올리고 네. 가정용은 좀 누진세를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지사님이 뭐 수도 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뜻이 있으신 것도 있고. 뭐 물 가격이야 뭐 그렇다 치고 전기세 얘기는 근데 그 많이 담론화된 이야기 아닌가요? 네, 산업용 그쵸? 네. 근데 왜 그런 거를 더 큰 담론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지 많은 저항 때문에 그런가요? 산업계나 이런 뭐 그것도 그렇고 재계에서? 이제 하나의 원인을 꼽자면은 이제 기업이나 네. 어떤 산업계는 잘 조직이 돼 있고요. 음, 우리 같은 개개인들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론 반영이 잘 안 되죠. 잘 조직이 된 쪽으로 담론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되어 있는 시민의 힘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anyway. 네. 팀장님 말씀 따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정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해보고 또 다른 동정 혹시 알고 혹시 우리 댓글 중에서 혹시 뭐 동정 올라온 거 있나요? 댓글이요? 네. 주사파 가지고 뭐라 하시는데? 주사파? 네. 주사파가 왜 갑자기? 갑자기 주사파? 그러니까 안희정 네. 지사님이 이제 주사파였다고 하셔서 네. 그 하태경이랑 김문수랑 네. 김근태 이렇게 동급 아니냐고 이런 댓글이 뭐 이렇게 느닷없는데요? 느닷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저희는 뭐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이걸 네. 읽어주고 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사파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옛날에 반미파였죠. 그쵸? 네, 그러니까 미국을 싫어한다고 주사파라고 하긴 사실 네, 그런 건데 일단 취지 자체는 네. 지금 그 안희정 지사가 옛날에 그런 운동을 했던 취지 자체는 현재 뭐 군사 정권 혹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좀 시민들의 삶이 그렇게 피폐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혁명으로 이제 시민들의 세상을 만드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참여를 하셨던 거고 위에 그 김씨 걔들이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하태경 씨와 친하냐고 안희정 지사님하고 친하냐고 물어보시고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희정 지사님 저희가 만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나오시면은 네.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대답하러 꼭 나오셔야겠어요. 솔직히 보면 안희정 지사님 성격에 척지을 잘 생각했죠. 그렇죠. 우리 네. 그 화합하시는 분이시고 하니까 그렇죠. 다 이제 정치계에 계신 분이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심플한데. 네.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뭘까요? 이 첫 번째는 인사청문회. 오늘도 진행 중이죠. 계속 네, 진행 네. 중이죠. 인사청문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사실 뭐 진화할 필요성을 느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뽑아본 건데요. 네. 네.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매번 청문회마다 정말 한 개인을 두드려 패는 데 집중하잖아요. 네네. 마녀사냥. 네. 네. 그러니까 뭐그 사람의 뭔가를 평가하거나 네.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능력을 뭐 재단하거나 뭐 그런 네.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 주기로 하나씩 좀 조금씩 나눠가지고 네. 때릴 게 있으면 후드려 패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이러한 청문회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청문회는 이제 공직 후보자의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질을 왜 검증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의문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네. 오직 도덕성만이 뭐 검증의 기준이 왜 되어야 된 것처럼 마치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서 네, 근데 이건 없지 않아 지금까지 반복돼 왔던 일이기도 하고 네, 특히나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비도덕성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네, 도덕성을 내세우면서 집권한 정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야당의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흔들리면 정권의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특히나 이제 본인들이 이제 도덕성을 내세우다 보니 그 5대 배제 원칙이라고 하죠. 고위 네. 원칙자. 그 원칙이 너무 미시적이고 강한 거예요. 네. 뭐 변역 비리, 뭐 네. 세금 탈루 이건 뭐 당연한 문제고 네, 네. 뭐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이런 한 개 뭐죠? 5개인데? 논문. 논문 표절. 네. 네. 앞에 뭐 세금 탈루나 변역 비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어떤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뭐 위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렇죠. 고위공직자를 시킬 하면 수 안 없는 되죠. 건 네, 당연한 그뭐 건데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위장 전입이라든가 네, 부동산 투기 같은 거 굉장히 이 시민들한테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에는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제가 이 위장 전입 같은 걸 해가지고 이익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좀 맥락은 다른데 서울에 집이 없어요. 네, 근데 서울에서 살아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집을 옮겨야 될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위장 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방에 제 그렇죠. 부모님 집에 적을 두고 그냥 옮겨 다니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위장 전입이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또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 네. 교육 체계도 솔직히 선 하나만 넘어가면 학군이 바뀌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건 좀 되게 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교육 이거 대부분 좀 문제가 된 게 강남으로 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강남 교육권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 서울 중심 그맨 처음에 안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서울 중심으로 교육 체계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서울로 와야지만 지금 서울로 안 오면은 지방 그 학교 학생들은 대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수능이나 뭐 학원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강남 중심으로 되거든요. 강남에 그 예. 위장 전입 최초에 네. 그 금지를 시킬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강남이 이제 8학군이 이제 뜨고 할 당시에 이제 강남의 그 부잣집 아이들은 자가용으로 막 이렇게 다 몰리다 보니까 가까운 뭐 이렇게 그렇죠. 좋은 학교를 가는데 이제 그 근처에 가까이 사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멀리 밀려나서 뭐 걸어서 버스 타고 막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금지하고 이 법을 이제 그렇게 제정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네. 그런 의도였겠죠. 이제 네, 처음에는. 그렇죠. 예. 위장 전입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위장 전입을 권하는 사회가 좀 돼버렸기 강요하게 때문에 되죠. 네. 그렇죠. 요새는 돈이 많지 않아도 그냥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뭐 위장 전입을 시켜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좀 도덕성의 문제를 너무 강하게 내세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물론 투기는 나쁘죠. 네, 투기는 나쁜데 대한민국에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그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죠. 주식도 우리나라는 개인이 투자해서는 돈을 벌기 그렇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엄청 시간 투자해야 되고 그게 계속 6시부터 9시부터 시장 개방하면 그때부터 계속 봐야 되거든요. 주식으로 부를 쌓으려면. 그러니까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제가 뭐 그런 걸 옹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옹호하지 않고요. 그게 나쁜 건 나쁜 거죠. 나쁜 건 나쁜 건데 네. 이게 좀 사회 체제적으로 그런 걸 좀 강요하는 체제 하에서 뭐 개인이 어떤 선택을 뭐 했어야 되나 뭐 그런 일단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문재인 정부를 여기서 비판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도덕적인 건 박근혜보다 도덕적인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걸 너무 정권의 정체 이유로 내세워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자가당착에 빠진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스스로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근데 해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과연 물론 스스로 내가 더 도덕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러면은 이제 과연 그 정책에 반영이 된 것이 과연 이거 하나뿐일까? 그런 반영이 된 것이 또 약간 예, 좀 과도한 과도한 도덕의식이 그렇죠. 과도한 도덕 의식이 다른 정책이나 공약에 그러니까 모든 반영이 된 게 또 여러 이제 나타나게 될 수도 발목을 있잖아요. 계속 잡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과연 이거 하나뿐일까 이런 좀 걱정도 들긴 한데 뭐 잘 알아서 그러니까 헤쳐나가실 청문회부터 이렇게 발목이 잡히잖아요. 네. 일단 그 스타트가 좀 안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좋은 기대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안 좋죠. 안 좋죠. 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스타트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늦춰져요. 근데 또 괄목할 만한 것은 그런 위기에서 뭔가 이렇게 좀 돌파구랄까요? 네. 예, 좀 잘 던지시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누구 승진시켜 그 방통위 예, 위원장이었던 분인가? 예, 그 그거를 사람을 차관으로 승진을 미래부 시키면서 차관으로 승진시키면서. 예, 하면서 뭔가 좀 짜릿하던데요. 음. 해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돌파구를 찾으시는 게 근데 이제 돌파구를 찾긴 찾는데 그 돌파구가 여기에 해결점이 되지 못하잖아요. 이제 시선을 돌리는 예. 거긴 하죠. 사실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예. 예. 일단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방통위 그 방송통신위원회죠. 네, 방송통신위원회인데 거기에 이제 위원들은 네. 여당 대통령이 3명을 원래 추천하게 돼 있고 그렇죠.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놓고 가죠. 전 권한대행이 1명을 네. 뽑아놓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당 포션이 2명밖에 안 남고 또 자유한국당 쪽 야당 포션이 2명 더 남아서 그대로 그냥 순진하게 임명하면 여당이 2명, 야당 성향이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방송 뭐 개혁은 뭐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지금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스물스물 나왔었는데. 네, 나왔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꽂아놓은 심어놓고 심어. 이제 그 사람을 미래부 제2차관으로 아예 승진을 시켜버리면서 네. 다시 여3, 야2의 국면으로 전환을 시켜놨어요. 네, 근데 또 그 승진한 그 차관의 자리는 뭐 언제든지 또 해임이 가능한 또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제2차관 정도면 사실 존재감도 크게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승진을 시켜줬기 때문에 또뭐 나쁜 것도 없어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예, 없어요. 명분도 쓰고, 예, 그래서 뭐 신의 한 수다 정말. 그러니까 그런 쪽에 머리는 되게 잘 써요. 지금 머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나 뭐 원래 김상조 그 장관이나 뭐 여러 가지 장관 임명할 때 머리는 잘 쓰는데 그 머리 잘 쓴 거에 비해 자신이 씌워놓은 그 프레임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죠. 문제점이. 그게 좀 네.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전략을 좀 잘못 잡고 네. 이제 그걸 전술로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이제 그런 표현 보시면 돼요.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칭찬에 잠시 못 때리게 되네요. 홈이에요. 구독님이 그 2주 연속 없다 보니까 이제 네. 우리의 정부동님께서는 네. 생업 때문에 이번 주에도 결방하셨고 네, 다음 주부터는 구동동지의 또 구수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또 근황을 참 전해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구동님 네. 돌아오세요라고 하면 생업을 제쳐놓고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생업 목공의 포도청인데 생업 중요하죠. 네. 내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화해야 될까?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도덕성만 이렇게 캐묻고 해야 될까요? 저도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네. 도덕성을 과연 뭐 과거에 했던 일로만 과거에 무슨 뭐 범칙금을 얼마를 냈고 무슨 죄를 지었고 이런 것만 따지는 걸로 도덕성을 체크를 할 것인지 도덕성을 과연 체크할 게 그것밖에 없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의견도?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 반대쪽 이제 반대 야당 쪽 사람들 그 지지했던 사람들 왜 이렇게 관대하냐 이러는데 저희는 절대 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진 않고 그냥 응원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가
저희가 관대하기보다는 좀 냉철히 볼 때 우선시가 너무 도덕성으로 강조가 되면은 그 일하는 사람의 능력에 비해 도덕성만 강조될 경우도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행정 능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검증이 안 된 확인할 길이 없어지니까 도덕성 완벽한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국민 정서 사실 이제 그래서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건데요. 이제 국민 여론상으로 저 정도는 납득할 만하다. 한의가 올라왔겠죠. 네, 그 정도면 어찌가면 통과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시작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대 배제 원칙 그런 걸 걸어놓다 보니까 좀 더 좀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꼭 과거의 일로 평가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걸 제3자가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 말고는 사실 평가할 그렇죠. 거리는 없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덕성 말고 그 우리가 이제 업무나 성과나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 것인지 왜 예전 그 해양부 장관 뽑을 때 그 네. 이명박 정부인가 박근혜 정부 그 해양부 장관 뽑을 때 해양 지식 갖추지 않는 사람이 올라왔거든요. 해양부 장관 그 후보자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해양 그에 관한 정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검증했나요? 그 네,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 어업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되고 조류 발전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여쭤봤는데 어버버하고 이게 왜 청문회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또 죄송합니다. 제가 잘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전설의 그 윤 장관. 네, 맞아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윤진숙 장관이라고. 왜 물어보니까 해양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되지 않았나요? 됐어요. 네. 결국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좀 뭐 또 많이 먹긴 한데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청문회 자체가 그런 능력을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한다면은 보건의 복지 그런 쪽에서 물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대한민국의 그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를 좀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만 프레임만 걸고 넘어지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그러니까 능력이나 업무나 이런 그 직무 능력이나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너무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터치할 게 없는 거. 검증할 만한 게 그러니까 질문할 그 수준도 안 되는 건가? 글쎄요. 제가 청문위원이면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추천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잘 턴다니까요. 지금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다 이거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야당이 작전을 잘못 짠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도덕성을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 도덕성에 흠집 내려는 욕심에 너무 지금 도덕성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전술을 잘못 짠 게 아닐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잘못 짰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혹시나 주요 인사들 중에 한 명이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생기면 훅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노린 거지. 한눈만 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걸리면 로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노릴 수는 없어요. 로또가 있나요, 근데? 로또가 지금 나왔나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바라고 있는. 만약 진짜 조국 교수 같은 그 중요한 자리가 만약 진짜 뭐 불법 비자금 뭐 이런 게 만약 걸렸다면은 그냥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5년 내에 한 번도 그런 거 걸리면 안 돼요, 사실. 네, 진짜로.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살아? 근데 그게 정권의 존재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스스로가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존재 기반이면 안 되겠다. 근데 사실 그걸 원래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완전 메인이고 메인이 그렇죠. 아니고 이제 그게 원래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 네, 그렇지 그걸 완전 기둥처럼 붙들고 있으니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 시도하는 거죠. 어째 보면 그걸 기둥처럼 붙들고 있으니 사실 적폐 청산을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스스로한테 적폐가 쌓여 있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당이라도 계속 도덕성만 물어 뜯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하나라도 걸리면 녹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니 그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우리 나라에? 뭐 도덕성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만 그렇게 자기 권력 유지하는. 근데 그건 전제가 다른데요. 이렇게 아까 자유한국당이나 그쪽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좌파 정부 안 되는 좌파 정부 안 된다 늘 그래 왔잖아요. 그 안 저- 되는 데 올라간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없어져야 돼.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일본처럼 독재를 해야 돼요. 존재. 그 목표예요. 쟤들이 없어져야 나라가 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남의 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서로 좀 이해 한번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줄 마음 시도조차 안 하는 거 있는 거죠. 그 입장에서 생각해야 수가 보인다. 네. 근데 이제 다시 청문회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청문회를 좀 대선 토론회 하듯이 그냥 전문 사회자를 하면 꽂아놓고 네. 청문회를 당할 사람, 그러니까 임명된 사람을 하면 놓고 네. 야당에서 뭐 전문가나 전문 패널이 한 몇 명 나와가지고 네. 뭐 첫 번째 1교시라니까 이상하다. 1교시로 도덕성 검증, 네. 뭐 2교시 전반전. 정책 네. 능력 검증 뭐 이렇게 해서 음. 좀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아예.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또 그 좀 다른 생각인데, 이게 야당 청문회나 여당 청문회 그 사람들을 좀 약간 서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서로 이제 뽑고 그러니까 좀 나은 사람으로 그러면 안 되나? 또. 그거 법정에서 배심원 그 변호사 측에서 제외하고 검사 측에서 제외하듯이 그렇죠. 뭐 그것도 하나 괜찮은 그것도 네.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 물고 늘어질 것 같다 이러면은 좀 제외시켜주고 최고점을 줄 사람, 최저점을 줄 사람을 제외시키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진행 자체가.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태원 동지가 말한 것처럼 그렇죠. 뭐 인사청문회 토론회 전환 론천이 되겠네. 도덕성 1시간, 뭐 정책 능력 1시간 반, 뭐 2시간 2시간에서 그러면 3시간 안에 손석희가 진행하나요? 그거는 근데 하는 사람 넘치거리니까 그거는 그거 뭐냐 정관용 씨도 있고 뭐 여러 분이 있어요. 정관용 씨 괜찮겠다. 주제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같은 거 하려면 예를 들어서 김상조 씨다 이러면 김상조 씨가 지금까지 썼던 책 같은 거 한 몇 날 며칠 분석해가지고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경제를 맡기면은 이런 논리 때문에 무너진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저러면은 우리도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도 수준도 되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논리로는 경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그렇죠. 왜 안 되는지 그런 거다 분석해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라고 다시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 보고 싶네요. 그런 토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전환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가 막 100명이 넘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꼴랑 해봐야 한 20명, 20명 내외인데 그러니까 청문회 가장 문제점이 또 그거예요. 질의응답이거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은 대답만 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만 하고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발전하지 못하면은 청문회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가장 하기 쉬운 게 도덕성이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안 해도 진행할 수 있는 게 도덕성이지. 네. 우리 동지 왔어요. 조민욱 동지께서 2주 만에 입장하십니다. 2주 만에 임시정부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빨리 앉아주세요. 본인의 존재감을 알릴 시간을 줘야죠. 네. 라이브로 계속 들으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자세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다니까 우리는 우리 이렇다. 인사해 주세요 이제. 우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동지도 빠진 와중에 저는 그럼요. 나와야 돼서 2주 연속 2명이나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또 책임감 하면 또 또 사실 대한민국 회사에 일정이 남자니까. 있는데 적절히 조율했다고 판단하고 저는 왔습니다. 우리 지금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 동지는 구동동지도 참여했네요. 그랬어요? 딱 구동동지가 딱 네. 뽑았어요. 또 적절한 타이밍.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제 평가론 입장에서 볼 때 청문회 평가론 입장에서 이제 다른 것들은 사실 뭐 능력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직무평가 하시지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상중하더라도 되게 힘들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뭐 상중하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평가 시스템 만들기도 어렵고 항목 자체도 힘들죠. 적절한 평가 항목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그 사람을 평가하기 쉬운 잣대가 뭐 근무 그러니까 출퇴근을 출퇴근 정시하는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과 잘 지내는가.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기본이 출결이죠. 출근 근태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공직자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뭐 도덕성과 관련한 이런 수치로 나오는 것들, 뭐 세금 잘 냈는지 아니면은 뭐죠 이거? 위장 전입했는지 이런 것들은 조회만 해보면 그냥 수치로 객관적으로 나와버리는 것들이니까 이런 평가하기 쉬운 것들을 갖다 자꾸 들이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공직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각 직능별 업무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네, 뭐 시스템 자체가 도입이 된다면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거 시도를 해봐야 돼요. 청문회 자체를 계속 너무 몇 년째 같은 같은 플랫폼 갖고 지고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무슨 뭐 해양부 장관이다 이러면 해양부 장관이 알아야 할 어떤 그 직무나 직능별 평가 기준 업무에 대해서 뭐 최소한에 알아야 될 것들이나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있겠죠. 근데 뭐 그 너무 기본적인 것들만 구성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 플러스 그다음에 뭐 전문적인 것들 해서 이런 평가 기준이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사람 대 사람이 사실 흔히 말하는 이렇게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잖아요. 솔직히 청문회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 마련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정량적 평가가 되겠죠. 그럼 정량적 평가 플러스 정성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뭐 주변에 그 동료들 인터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건 들은 여담인데 지금 그 지방에 이제 한 대학에서는 교수를 이렇게 채용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그 전 대학이나 전 근무지에 이제 보통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물어봐요. 전화해서 이제 근무를 어떻게 했었는지 직원들이나 뭐 인성은 어떤지 주변 사람들과의 뭐 교화도는 어땠는지 물어보거든요. 대충. 그런데 살던 그 집 동네 아파트까지 가서 그 옆집이나 이 동네 그 주변 진짜 치밀하네요 생각보다. 아니 저희는 안 그런데 제가 얘기를 나눈 그 학교의 그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학교라고는 제가 말씀 안 거의 뭐 드리겠는데. 인사수석. 네, 그래서 정말이냐고. 그래서 제가 막 재차 물어봤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그 전 대학 근무지에 동료 교수들, 그래서 집까지 찾아간다는 말에 정말 좀 깜짝 놀랐는데요. 하긴 근데 학생들을 대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래야 되겠다. 그랬는데 너무 세상에 진짜 여러 사람이 너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걸러도 터지지. 이상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뭐 오면 정말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청문회라는 거가 고인공직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플랫폼 틀을 좀 바꿔가지고 좀 더 정책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조민욱 동지는 뭐 어떤 방법을 혹시 저희도 저희 사전에 네. 얘기 나누면서 방금 좀 전까지 얘기하셨던 부분이 1순위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딱 그렇게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다기보다 이제 설득력이 있다라고 느껴졌던 또 하나의 주장이 인사청문회 폐지하자. 폐지해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정부를 선출을 했으면은 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각종 그 이제 수석들이 자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해서 일을 한 다음에 사후 평가하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도덕성 검증 위주로 가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저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 일비 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쵸? 쟁점화되고 기간이 또 길어지잖아요. 정쟁화되고 지금 그 인사청문회 역사를 보니까 2000년도에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됐고 국무위원까지 이제 확대된 거는 뭐 노무현 정부 때 이르러서 이제 된 거더라고요. 뭐 그것도 하나의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과 이제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공유를 하고자 그걸 진행했던 것인데 저 그 적정선이라는 게 기준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래 소통을 위해서 뭐든지 공유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이라면 내가 지금 속하고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에 다른 어떤 경력자 중요한 자리에 누가 온다 내지는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다 중요한 자리에 그걸 직원들 갖다 공유한다 그거를 다 같이 보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어쨌든 그것도 다 이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힘을 빌려서 개혁의 드라이브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피곤하게. 시킨다 그런 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한 3개월이나 분기나 반기에 일을 하게 하고 철저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인사를 다시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저도 이제 뭐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어떤 설득력을 더 갖출 수 있을까 어제 제가 1순위 대안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안하고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근데 이런 측면의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언론의 역할을 너무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다 중계를 해버리잖아요.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언론에서 그런 인사청문회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취재를 하고 거기서 특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취재를 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보도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채워주는 것인데 지금 너무 그런 영역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계속적으로도 있지만 자꾸 언론을 저는 어떤 자기들 먹을거리 차원에서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다. 국민들의 힘을 키운답시고 국민도 언론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면 좀 타당한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국무총리까지 있는 국무총리는 이제 국회 본회의 인준사항이라고 해요. 그런데 장관은 본회의 인준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 그러니까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그 여부 보고서 채택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피로도가 쌓이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하는가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물론 참고사항이고 필수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강제력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그 인사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는 문제인 거죠. 보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투표로 뽑혔기 때문에 충분히 정통성이 있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각자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네. 정통성 같은 게 있고 이제 강요 임명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 네.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임명직이라는 게 그 어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업무를 시행할 때 좀 힘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네. 국민이 뽑은 사람이 뽑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뽑은 강요를 국회의원, 그러니까 또 다른 국민의 대표가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는 사실은 선거 분립이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양쪽의 국민의 대표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서로를 인준을 한 사람한테 힘이 실리는데 사실 좀 당연한 측면도 있죠. 당연한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소모적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 여론과 네. 그렇죠. 국민의 여론과 국회에서 보는 관점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게 힘들죠.
그렇죠. 원칙은 그렇잖아요. 원칙 우리가 그게 맞다면 원리적으로는 국민의 여론과 그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국회에서는 그 국민의 여론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그게 아니다. 제 3의 입장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상당히 피로도가 쌓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네. 어쨌든 투표로 가장 강한 여론을 반영시켜 놓은 게 현재 국회입니다. 네. 여론이라는 건 사실 시시각각 변하는 거고 그런 변하는 여론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 이제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국회라는 대기관을 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청문회를 거치다 보니까 국회가 과연 국민의 그 뜻을 반영하는 대의기관인지 또 하나의 그냥 하나의 그런 권력 기관이 돼버려서 뭐 그런 건지 진짜 회의가 되네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공유가 많이 되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국회가 뭐 특히 여당이 그랬죠. 여당이 정부의 거수기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너무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끔 만들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또 한편 큰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거수기로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버리면서 국회의원직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도 점점 별거 아닌 것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데 우스워져 버리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청문회를 그냥 시켜놓고 질문을 하게 해놓고 결국은 그냥 여론을 확인하려는 어떤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여론을 그냥 확인하려는 간보려는 그냥 그런 절차상의 그런 것만 돼버린 것 같은. 근데 그게 예. 한쪽 그러니까 두 쪽 잘못이 아니라 한쪽에 의한 잘못이라면은 그 한쪽이 고쳐야 되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한쪽만의 잘못은 없어요. 그 다 들여다보면 아니 근데 다 양쪽이 어찌됐든 이게 지금 문제 이거 어디 한쪽이 잘못이에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거는 인연 지향이 다르죠. 인연 지향이 다를 수도 오케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잖아요. 예. 청문회 자체가 저쪽은 안돼 이런 마인드거든요. 다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했던 부터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저 정부 쟤는 안 돼라는 마인드 자체가 이 청문회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명박하고 박근혜 때는 이랬다고 그래요. 그때도 이제 야당에서 막 공격을 하고 막 했지만 그때는 낙마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때는 여론이 뭐 되게 안 좋았겠죠. 마찬가지로 안 좋았는데 안 좋아서 낙마를 시켰는데 그때는 그 낙마 당한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형편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네. 그 범죄 기록까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 비리 기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예. 인사들을 해놓으니까 이거는 여론도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여론으로 뭐 그러니까 밀어붙일 수조차 없는 인사를 뽑아놓고 앉혀놓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낙마가 된 거라고. 그 원래 황교안 총리도 그 한번 걸렸어요. 그 병역 비리에 그러니까 두드러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갔다고. 그 정도는 뭐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도는? 근데 이게 원래 그러면은 그 수준 두드러기 때문에 왜 그 군대를 안 가냐고 병역 비리했다면 그 자료랑 그런 거를 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그 갖다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과가. 낭만 사람들은 도대체 뭐 어떤 게 있었던 거야? 인터넷 찾아보시면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찾아봐야 돼. 부동산 투기 위장전이 그게 뭐 정도가 너무 너무 노골적인 심해요. 것들이 그렇죠.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뭐 그런 세금 때문에 뭐 농촌으로 빼놓는다거나 그런 거 되게 많았죠. 근데 그렇죠. 제가 빼도 듣다 못해. 보니까 네. 궁금한 게 지난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되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때도 청문회가 이렇게 라이브를 할 정도로 공유가 실시간으로 되고 그랬어요. 아니 청문회 자체가 그래서- 공유화가 됐거든요. 근데 음. 이슈화가 된 거는 그 저번에 그 최순실 청문회 때부터 그죠. 청문회가 이슈화가 팍팍팍 되거든요. 인사청문회는 지금까지 계속 공중파나 그런 데서 방영을 해주긴 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 네, 그때까지 네. 별로 안 봤을 뿐이고. 그렇죠. 근데 요새는 기자분들이 그냥 팩트 전달만 하시는 근데 그게 논평이 없어요? 논평이 없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신문 언론사 자체가 지금 어디 정부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욕을 되게 많이 먹어요. 어디 정부에 치우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논평을 스스로 이제 안 해요. 그거는 언론사들이. 기자의 고유 권한이 그러니까 고유 권한을 국민들이 오히려 억제하는 그것도 있어요. 논평을 쓰지 않는 것 자체. 권한이라기보다는 직분. 직분 네. 그렇죠. 네. 언론인들도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사 하나 써놓고 메탈이 깨져버려요. 논평이 네. 나도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팩트만 전달이 돼도 알아서들 이미 이제 이걸 해석하고자 하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SNS 상에서 그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저번에 뭐 한겨레나 뭐 여러 중앙일보 이렇게 논평 올리면은 그 이제 꼭 딴지를 거는 사람들 있지. 저거는 아닌데요 이러면서 그 그 사람 누굽니까? 누구니까? 아니 이거 누구 따라한 게 아니라 실물이 있는 게 아니라 실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일반을 지금 일반 비하는 비하시는 거예요? 아니 비한 아니고 저거는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해명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기자들 분들도 이게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시대 기자의 정말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하실 것 저는 같아요. 감시.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감시 정도 지금 하는 역할. 그러면 뭐 어떻게 그냥 막 마이크랑 카메라 들고 그냥 뭐 파파라치처럼 아니죠. 그거는 파바라치고 예,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팩트 전달이 제일 효과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청문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감시도 사실은 어떤 한 자기가 주관적으로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선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주관적인 감점이 들어가다 네. 보면 왜곡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애초에 객관적일 수가 없죠, 사람이라는 게. 네, 그렇죠. 사람이 네. 객관적일 수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 여론이 들끓지 않고 하면 저는 제 생각에 다시 돌아갈 것 같고 이제 자리를 찾아갈까요? 네, 자리를 찾아갈 것 같고 물론 이전과는 다르겠죠. 이전과는 다르겠으나 새로운 자리를 찾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청문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국민 여론이라는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많이 했잖아요. 네. 국민 여론을 많이 의식한다는 네,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우리 스스로부터도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 여론의 일부잖아요. 네.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최순실 박근혜 사태가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나는 저 사람들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한 당을 거의 악의 무리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랑 같은 의견을 가지면 왠지 좀 소외당하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건이 없었을 때 지금 뭐 김상조, 뭐 강경화, 뭐 김희수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나는 저 사람들을 그럴 수도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좀 관대하게 난 안 간다는데. 넘어갔다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넘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넘어가자고 하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 그 반대로 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그쪽 계열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도 최순실 박근혜 사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정권이 그냥 바뀌었다 썼을 때 내가 그 정도로 저 사람을 싫어할까 그런 걸 스스로도 계속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어떤 스스로의 관념이라든가 이렇게 감성 같은 게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것도 하나 일종의 저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뭐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의 충격으로 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게 다른 뭐 어떤 큰 사고를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서 막 회복되지 않는 그런 감정 뭐 이런 것만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런 사태를 통해서 다른 상황을 보거나 다른 사태를 보게 되는 관점이 그냥 틀려져 버리는 거잖아요. 평소랑 다른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왜곡된 사고를 한다거나 사물이나 상황을 보는 이런 시선이나 이런 관점이 달라지고 왜곡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저희들도 다 모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라보고 소뚜껑 놀란다고. 뭐라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네, 너무 축약을 해. 그런다고. 네. 어쨌든 한번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특히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문재인 왕따론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시달려왔고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분에 맞게 할 말을 한다는 것보다
지금 지금 정부가 실패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득이 되길 바라는구나 그런 프레임 속에서 보여지는 것도 여전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들 항상 그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 게 이제 계속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아 이거 지금 내가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검증하는 이런 연습을 평소 그러니까 개인 스스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문회는 우리가 이렇게 다 끝내고 이제 주제 2로 넘어가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연정을 이제 잘 한다고 볼 수는 이제 우리 없다고 평가를 했나 봐요. 왜 연정을 품지 못하나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못하나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안 하죠 뭐. 할 필요 없어. 아 일단 연정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예. 했으면 그러네요. 연정을 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도 없고 애초에 안 한다 했어요. 왜 하냐고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할 명분도 없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뭐 이제 앞으로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하기 나름인데 앞으로 또 인사청문회 하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도덕성만 나오는 이제 청문회. 앞으로 의회 이제 해야 이제 되잖아요. 입법 정통이 네. 들어서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근데 이제 협치인 것이고 연정이라는 것은 엄연히 내각을 같이 나눠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내각 구성을 어차피 그런 거는 지금 생각이 전혀 안 없었죠.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정은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협치 의미에서 봐야겠네요. 네, 협치 의미로 봐야 되고 네.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님께서 대통령이 되셨어도 아마 연정은 기술적으로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번에는 네, 왜냐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적폐 청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고 일단 지금 같은 의석 구조에서는 외곽을 나누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이낙연 총리를 지명했듯이 이렇게 총리를 지명을 하겠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민주당이랑 사실 의석 차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심하게 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 당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한 개 달라고 할 텐데 제가 만약에 자유당 당수면 아마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 같은 걸 한 개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기획재정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그 정부 부처가 어떤 정책을 하려면 그 부서에다가 돈을 그렇죠. 청해야 됩니다. 예산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근간을 쥐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런 데가 지금 현재 같은 의석 구조에서 제2당인 자유한국당한테 넘어가면 이게 제대로 된 그 민주당 정부의 그런 정책을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마 거기서 막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시작 단계부터 뭐 동력을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양보하진 않았을 테고 그러면 상대는 받을 이유가 없죠.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연정은 어차피 이번에는 불가능했었을 거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지자지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연정, 대연정 이런 다양한 정치 실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이번에는 안희정 정부가 됐어도 그렇지 않았을까. 좀 연정까지는 힘들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제일 처음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각 당 대표도 찾아가시고 네. 뭐 얘기도 나누시고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그런 움직임이 좀 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총리를 올려놓고 뭐 자기 사람들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럴 거면 이제 매 식사 시간마다 나가도 이제 각자 뭐 야당의 당수라든가 뭐 야당의 만나고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좀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좀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지금보다는 좀 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 앞뒤 있잖으니까 위험했는데 되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 뭐 만나시고 오피니언 리더도 만나시고 뭐 이런 연정 비슷하게라도 감싸는 네. 그런 마음이 그럴 의도가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거를 뭐 지지하는 네.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이제 원내대표들 5명 불러서 명찰도 안 달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내각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각 당의 또 대표, 원내대표를 만나러 다녔는데 자유한국당 거부했고 이런 행보들이 저는 그 필요한 액션을 적절하게 잘 취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노력은 최대한 하면서 그래도 연정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협치를 하기 위한 액션은 충분히 취해주면서 그 다음에 명분적인 단호하게. 액션 아닌가요? 그냥? 그렇죠. 그거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관점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희정 지지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이제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뭐 잘 모르니까 솔직히 안희정이 됐으면 연정이 됐을 것이다 안 됐을 것이다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싶은 쪽에 가까운데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을 거라고 얘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못하겠지만 정말 가보지 않은 일이라. 본선이 달랐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랬었다면 경선에서 나오자마자 아예 연정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예 어떻게 보면은 각 당의 경선 후보들을 막 만나고 다니고 뭐 이래서 되게 재밌는 그림이었고 그게 어떻게 굴러갔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뭔가가 이루어졌다면은 뭐 가능하지도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구도는 저도 아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구도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것이다 분명히 뭐 이런 어떤 그런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그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문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이 백악관에서 다른 당 사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안 만나주면 억지로 찾아가고 네, 오바마가 그랬어요. 또 만나주겠다 하면 오케이 해가지고 또 오붓하게 점심 같은 것도 먹고 그러면서 좀 슬기롭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때 이제 상하위원이 다 공화당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때 거의 과반 이상이 공화당을 넘어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공화당에서 아무 태클이 걸지 않았던 이유가 그만큼 많이 얘기했어요. 오바마 자체가 계속 우리 뭐 계속 그 공화당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하고 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도 심지어 뽑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하죠. 할까요? 가능하죠. 왜냐면 당에서 정한 그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당 개인 아니 당 지도부랑 계속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저 이제 좋은 모습의 그림으로서 난 거고 그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 케빈 스페이시가 대통령으로 나오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부통령에 있다가 대통령으로서 역할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내 당의 여당의 나의 정책을 이들의 정책으로 발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공화당 당 대표랑 협의를 하고 내가 네 공약 너 정책 중에 뭐 하나를 밀어줄게, 네 지역구에 뭐 물어줄게, 뭐 이 정도 수준의 와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저렇게까지 할 수도 일종의 막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거죠. 자기의 정치적 행보 그거는 뭐 좋은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왜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끼리 뭐 청문회 자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할 거 싸우고 나오면 형님 어쩌고 한다. 뭐 우리도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또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뭐 이상하죠. 어색할 네. 정도로 또 가깝게 지내는 거 보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실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겠고 정치인들은 또 그게 직업이니까 충분히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같은 직장 그럴 수 사람이니까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직장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직장 동료니까. 다른 부서인데 그러네. 그거에 영업 1팀이랑 영업 2팀들이 싸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드라마를 보면서 그거는 거기 주인공인 케빈 스페이시가 권력욕에 불타서 좀 악의적으로 그러는 거고 그 드라마를 볼 때도 저는 안희정이라면 비슷하게 할 건데 약간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되게 파격적 행보 막 그러니까 지금도 연정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자유당 대표랑 만나가지고 뭘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라든지 근데 뭐 아직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호하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연정이라든가 협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경직돼 있는 것 같다. 확실히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결국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맞다고 보는 거죠. 뭐 적으로 간주하면은 저는 계속 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요. 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희정 지사님은 그 보는 시선 자체가 좀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 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규정하진 않죠. 네.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단 세대가 좀 틀리잖아요. 정치인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나이대 그리고 거의 한 띠동갑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당의 그 당수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나이대들 그러면 우리 거의 뭐 할아버지 뻘쯤 되는 막 이제는 이제 호인동지나 우리 아버지 네. 뻘 정도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의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 그러면 거의 뭐 대표적인 아버지 상이잖아요. 무뚝뚝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다정한 말 못하고 어우. 마음에 속에 있는 말 뭐 사과하고 싶어도 사과하지 못하고 어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혹시 뭐 어떤 그런 대표적인 성향이라던가 이런 그 체질? 체질 그런 걸 그렇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런 것도 저는 좀 있지 않나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님 저번에 이제 저번 주에 그 방송이랑 또 비교해 보면은 안희정 지사님이 그 가정 그거랑도 많이 그 다른 아버지들이랑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유들유들하게 뭐 이렇게 뭐 잘하고 뭐 아내한테 이렇게. 잘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 못한 다른 분들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내를 먼저 의견을 듣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미시적인 관점으로 어떤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접근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그냥 실없는 소리, 웃자고 던지는 실없는 소리인데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뭐 그 사람들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뭐 전략이라든가 네. 새로운 모습 같은 걸 좀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로운 행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정치인들도 사람이니까 네, 그럼 감성 정치 부탁드릴게요. 21세기 부탁드립니다. 네, 21세기에 맞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 안희정 임시정부가 드리는 부탁의 말씀. 네, 감성 정치 부탁드린다고. 너무 네. 감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감성이 들어가야 되지 정치에도. 그렇죠.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도 진짜 사람이 하는 거고 하니까. 네. 일단 문재인 정부가 뭐 선의로 좀 문제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어느 정부보다도 잘하고자 하는 의지, 그뭐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 충만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을 하지 않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선의를 실행시키는 이제 방법론에서 좀 더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법치주의에 기본해서 지금 다 처리를 잘 하고 계시고 원칙을 살려서 하고 계신데 거기에 플러스 감성이 더해진다면 더 좋은 대통령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저희의 간략한 말씀. 네, 충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뭐 두 가지 주제를 네.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네. 더 뭐 플러스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거 사드 문제. 네. 이것도 있구나. 아니 강경화 네. 후보자 아까 청문회 다시 첫 번째 주제로 잠시 해볼까요? 아까 말 안 해서 강경화 후보자 그 청문회 건에 대해서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분과 다른 루트로도 좀 올라오신 분이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류의 사람을 써봤으면 좋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써봤으면 좋긴 좋겠는데 네. 이게 타격을 택한 만큼 그 들어오는 공격도 이분이 가장 거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약간 그분 느낌? 그 옛날에 덜하구나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덜하구나 강금실 그 법무부 장관 뽑혔을 때. 뭐 어쨌든 강금실 장관은 사법고시 패스자고 뭐 네. 법조인이긴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반발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때. 좀 이분은 좀 한번 보고는 싶어요. 저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저도 보고 싶어요. 그렇죠. 될 것 같지 않나요? 빨리 일 좀 시켜왔으면 좋겠어요. 청문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예, 걸려요. 네. 이게 그게 오래 많이 남진 않아요. 네, 오래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지금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지난 겨울부터 현재까지 청문회만 봤으니까 거의 정치 진짜. 피로도가 너무 너무 누적돼가지고 피로도가 지금 너무 쌓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청문회를 잘 못 보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근데
그 청문회 자체가 청문회, 예, 재판 지금 진짜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 최순실 그때 탄핵 재판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지난 겨울부터 그러니까 지금 매 월마다 뭔 뭐가 이슈가 다 이슈가, 있으니까 몇 달 이게, 지나면 1년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 6월달이라는 게 되게 꿈같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그 작년 6월에 오히려 편안했던 느낌? 작년 6월 뭐가 있었어요? 아, 작년 6월에 뭐 이제 한 1년 반 남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싸다가 이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막 그거 갖고 이제 논쟁 붙이고 총선 한번 네. 끝나가지고 민주당이 이겼다. 네, 뭐 네, 그런 거 편안했었는데 한 이건 3달 있으면 10월이다. 이제. 그럼 이제 저기 이거 아이패드 최순실 이거 뭐죠 이거? 갤럭시 아니에요? 갤럭시인가? 네, 아이패드 갤럭시. 아닐까요? 아이패드 아니고 갤럭시. 네. 국산을 이용하시네. 네, 국산이에요. 아니, 삼성이 지원해. 그렇구나. JTBC 이거 그걸 터진 놓쳤네. 그 10월 그게 돌아옵니다. 10월 3달 있으면.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다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로도가 그쵸 엄청나게 많이 쌓일 수밖에 쌓였어요. 없고. 네, 그거 뭐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인 것 같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경제도 지금 아직 고쳐야 될 문제점도 슬슬 보이고 있고. 네, 오늘 또 뭐 부동산 뉴스 네, AI도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지금- 부동산 뉴스 뭐 아까 났던데 이제 음. 청약 통장이 이제 거의 청약 통장이 맞아요.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청약 통장을 지금 계속 원래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약 통장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그렇지. 청약 받는 순서가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들은 그냥 적립 통장으로 네. 밖에 의미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통장을 그 적금 통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용도가.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우리 같이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막 높은데 뭐 언제 사겠어요? 호인동지나 나 같은 사람이 그나마 집을 살 가능성이라도 있는 게 청약통장을 넣는 것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다른 대책이 없이 뭐 폐지하거나 좀 정지시킨다거나 사실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건지는 정확히 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해야 그러니까 지금 다른 대책으로 따복 생활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신혼 부부들에게 적은 월세로 적은 보증금으로 이렇게 주는 그 집 형식이 되게 많이 생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 정부 자체가 원래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했던 건데 이게 좋은 정책이다 보니까 임대주택, 네, 장기 임대주택 뭐 이런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본적인 거는 수도권으로의 모든 집중을 무조건 네, 과밀화를 과밀화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전국으로 보면 집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뭐 어디 분양 안 돼가지고 날리고 막 그렇죠. 그러는데. 총량으로 보자면 순천은 아파트가 남아서 난리.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자면 뭐 집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자치 분권이 근본적인 해결인 것 같죠. 지방 분권도 분권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 첫 주제 얘기할 때 도덕성 문제 얘기할 때 부동산 투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재산을 유지하거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세금도 저기 해야겠네요. 1인 1주택 이상이면은 뭐 그래요. 네.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쵸, 대책을 세금을 불필요하게 그냥 추진을 많이 갖고 가지고 있으면, 있는 맞아. 거죠. 그러니까 총량이 많은 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딱히 의미가 없고 만약에 그걸 1인 1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도 과한 세금을 매기면 사실 1인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또 부자라고 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서울에 한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부자겠지. 음. 그런데 뭐 저쪽 경상도나 뭐 전라도에서 두 채 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 중산층 아니 중산층보다 살짝 아래 그 두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냥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냥.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나 또 그 가격 대비를 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단편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좀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기 접근을 할 때도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다 갈리니까요.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대로 해석해서 정부를 좀 압박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그 여러 가지 압박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잘 정책을 그러면 내는 풀어주시길 거고.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주제 얘기 나눠봤는데 역시 뭐
심플했지만 내용은 심플하지 않았네요. 우리 진짜- 예상대로. 진짜 주제는 심플했는데 네, 그렇죠. 그럴 거라 예상했는데 내용이 거의 1시간 네, 넘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예상대로 이 내용은 심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역대로 가장 말을 많이 한 방송을 네, 아우, 네, 목 아프지 않은. 구동동지가 되게 존경스럽다. 고동동지 워낙 체질인 것 같고요. 네, 네, 발성이 좋으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네. 나름의 힘을 딱 주고 이제 발성 연습을. 네, 오늘 민욱동지 늦게라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책임감 있는 조민욱동지, 우리 파이팅하고 마칠까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예. 마치도록 하죠. 네,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또 유익한 주제로 올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마칠게요. 네. 봐주셔서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 자라보고 소뚜껑 논란 좋았다고 남궁우 씨가.